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16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2월 16일입니다. 이제는 한 2주 남짓밖에 2024년이 남지 않았는데요. 2024년 새해가 밝았을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심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어느 정도 달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주 동안 밀려있는 모든 목표를 한꺼번에 해내기는 어렵겠지만요. 이 해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목표들을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대한 좀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2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굉장히 커다란 일을 해냈는데요. 미준 세 번째 책을 드디어 탈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제가 미준 방송을 통해서 미준 세 번째 책에 대한 홍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계속해서 집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가볍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그동안 굉장히 좀 아이들하고 와이프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가족들과 편안한 마음으로 휴일을 만끽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주말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16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대체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은 미국 증시가 만만치 않았구나, 굉장히 어려운 장세였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가테크 기업 중에는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보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 이상 급등을 했고요. 구글도 플러스 8.65%, 게다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25% 이상 폭등을 했거든요. 따라서 테크주 위주로 좋은 추세를 보인 종목들이 드문드문 보이는데요. 나머지 섹터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S&P 500은 하락 추세가 오히려 더 두드러졌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2% 일주일 동안 상승세를 지켜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수들은 모두 좋지 않았는데요. S&P 500은 0.52% 하락세를 만들어냈고요. 다우존스는 무려 1.81%나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이것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 추세를 지켜내고 있는데요. 러셀 2000도 마찬가지죠. 2.97%나 급락하면서 최근에는요, 종목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떨어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S&P 500의 시장 폭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 즉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은 46.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 64.6%로 떨어졌는데요. 따라서 시장에서 지금 모멘텀을 잃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점점 더 늘고 있다. 좋지 않은 소식이 발견이 되는 거죠. 제가 기사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올해 S&P 500 종목 중에 500대 기업 중에 31%만이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69%의 주식은요.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낮았다는 거죠.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비교를 좀 해보면요. 2022년에는 S&P 500 수익을 초과 달성한 주식의 비율이 약 6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이 비율이 30%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왜 이렇게 갑자기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 중에 주가가 상승하는 폭이 일부 종목에 몰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30% 미만에 이어서 올해 역시 S&P 500 종목 중에 31%만이 S&P 500의 수익을 넘어선다는 사실은요. 종목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멘텀 투자 전략을 실행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인터넷 혁명 그리고 모바일 혁명 시기에도 그랬듯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등장하고 발전하는 시기에는요.
세상의 모든 돈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수혜 기업들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기업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요, 새로운 기술력에 편승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쇠락하는 기업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종목을 선택할 때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물론이고 향후에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어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잘 올라타서요. 성공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주식들은요. 모두 모멘텀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밸류에이션 역시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대에도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요, 새로운 기술력에 의해서 서서히 파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다운된 이유부터 좀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12월은요, 1년 중에 증시의 분위기가 가장 좋은 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부터 산타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의외로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자, 여기에는요, 한 가지의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불확실성은요, 바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과거 몇 달 동안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는요. 지금부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에 돌입한다. 따라서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요. 많은 기업들의 순이익이 올라가고 또 멀티플이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작용한다. 이러한 심리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는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좀 잡히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 뜨겁다. 이러한 느낌이 강화되면서 어쩌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굉장히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확실한 수치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수요일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주요 이벤트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바로 점도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한 4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연준이 발표하는 점도표에서 12월에 금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4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이러한 신호를 주면 증시가 다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자,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표가 바로 PCE잖아요.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이게 기후에 불과한지,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잡히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번 주 금요일 날 게임의 향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이번 주에는요,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월요일에는 오늘이죠.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 화요일, 내일은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의 수정치가 발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줄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가, 잡히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베어 마켓이지 조정장이 아닙니다. 조정장은 주가가 한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조정장이 찾아온다면 제가 보기에 미준 멤버분들은 누구나 다 현금을 비축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아놓은 현금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정장은요,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면 다시 정고점을 회복하거든요. 따라서 조정장은 투자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성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어마켓이 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닷컴 버블처럼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면 어쩌지?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닷컴 버블은요,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된 당시에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즉 베어마켓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징조가 보였다. 따라서 그때랑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999년 6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고요. 당시 연준은 6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1999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5%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999년 8월 24일 5.25%로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5.5%, 2000년 2월에는 5.75%, 그리고 3월에는 6%, 마지막으로 2000년 5월 16일에는 6.5%까지 올렸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1년도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6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때 베어마켓이 찾아온 것은, 닷컴 버블이 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결과론이긴 하지만요. 1999년 6월에는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인공지능 버블이 극도로 팽창되게 되면 우리는 꼭 그렇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반대로 이렇게 베어마켓이 찾아올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면요. 일단은 상승장은 늙어 죽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조정도 기다리면서, 하지만 대세 상승장은 이어진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를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브로드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주는 탑픽에서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이 바로 브로드컴이었는데요. 금요일 하루 동안만 무려 24.4% 올라가면서 일주일 수익률이 25%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브로드컴의 주가가 갑자기 24% 이상 폭등한 이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제가 엔비디아 GPU 대 브로드컴 XPU 이렇게 지금 재미있게 지어봤는데요.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기업이 제공하는 AI 칩의 차이점이 뭔지 이 부분 역시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브로드컴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는지 이 부분부터 잠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은 AI 매출의 덕분이었는데요. 회계년도 4분기에 AI 매출이 150%나 증가한 37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수천 개의 AI 칩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이더넷 네트워킹 부품에서 발생했다. 자, 따라서 이렇게 AI 매출이 작년 대비 150%나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브로드컴이 자랑하는 XPU였고요. 두 번째 역시도 브로드컴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더넷 네트워킹 부품이다. 자, 네트워킹 부품이 좋았다는 얘기는요. 따라서 다른 종목이 또 폭등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미주온 탑픽에 포함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크레도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가 역시도 금요일날 11%나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 역시도 브로드컴이 이번 어닝 결과에서 네트워킹 부품이 잘 팔린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브로드컴 덕분에 크레도 테크놀로지도 달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브로드컴은요, 올해 가치가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과거 칩 업계의 강제였던 인텔이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2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AMD는 올해 14%나 하락한 2,060억 달러의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은요, 반도체 종목이라고 그리고 AI 수혜주라고 무조건 올라가진 않는다.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브로드컴은요, 자사의 맞춤형 AI 가속기를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GPU와는 다른 XPU라고 부릅니다. 자, 똑같은 인공지능 가속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브로드컴은 이번 어닝에서요, 세계의 하이퍼스케일 고객사에 대한 XPU 출하량을 2배로 늘렸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AI 칩이 지금 100% 성장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이 회사는 고객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요, 이 회사는 메타, 알파벳, 그리고 티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캔터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주 실적 발표 메모에서 AI에 대한 전망은 GPU, XPU 모두 밝아 보인다 이렇게 썼고요. 따라서 브로드컴의 주식 매수를 권장하고 12개월 목표 주가를 원래 225달러였는데 250달러로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의 CEO는요, 이미 9월 달부터 브로드컴이 12월 되면 이렇게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호크탄 CEO는 지난 9월 달 크레이머와의 인터뷰에서요, 대형 기술 기업들이 생성하고 배포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컴퓨팅 수요로 인해서 브로드컴의 시장 기회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세대의 라지 랭귀지 모델은 계속 매년마다 몇 배, 많게는 두세 배 정도의 컴퓨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계속해서 XPU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적이 있었죠. 이는 점점 더 커다란 컴퓨팅 기회를 향한 원동력이며 이는 대부분 XPU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분기에 자본 지출에 589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63%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에서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주요 수혜주였고요. 지금 브로드컴 역시도 또 다른 수혜주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하시 쿠마가 나오는데요. 세계 최고 기술 대기업들을 위해서 20%에서 30% 정도 더 빨리 작동되고 25% 정도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비싼 맞춤형 AI 칩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차별화 요소다. 이렇게 칭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브로드컴의 XPU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는요,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략을 따른다. 이 얘기는 없는 게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괄적인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 엔비디아 GPU는요, 범용 컴퓨팅 및 AI 워크로드용으로 설계됐고요. 최대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다. 따라서 성능은요, 브로드컴의 XPU가 GPU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또한 GPU, CPU, 서버렉, 네트워킹, 쿠다와 같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완벽한 에코시스템을 제공한다. 따라서 엔비디아에서 다 준다. 그냥 엔비디아를 통으로 패키지로 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GPU는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요, 에너지 효율성보다는 성능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특징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브로드컴이 제공하고 있는 XPU인데요. XPU는 보다 유연하고 맞춤화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맞춤형으로 바꿔서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브로드컴의 XPU는요, 특정 AI 워크로드에 맞춰서 맞춤 설계된 AI 가속기다. 이 부분이 차이점이죠. 아까 GPU는 범용이라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가서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이 GPU고요. XPU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해서 맞춤형으로 판매한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XPU는요, 600W 미만의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가장 전력 효율이 높은 AI 가속기 중에 하나다. 이 부분이 하나의 셀링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브로드컴의 설계는 일반적인 GPU 설정인 서버당 8개에 비해서 더 많은 서버당 XPU 12개 혹은 24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연결성이 굉장히 좋겠죠. 브로드컴은 미래 컴퓨팅을 CPU 중심이 아닌 연결성 중심으로 보고요. 따라서 프로세스 간 고속 연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XPU의 셀링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강점을 좀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GPU는 최대 성능에 중점을 두는 반면 브로드컴은요, 전력 효율성과 커스터마이징, 즉 맞춤형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코시스템, 이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부분인데요. 엔비디아는 폐쇄형 통합 에코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은 개방형이다. 누구나 와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커스터마이징, 브로드컴의 XPU는요, 특정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고도로 맞춤형할 수 있는 반면 엔비디아는요, 표준화된 범용 AI 가속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목표 시장을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아까 범용이라고 그랬죠. 누구나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AI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한다.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반면에 브로드컴은요, 맞춤형 솔루션을 찾는 하이퍼스케일러 및 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에만 중점을 준다. 따라서 굉장히 한정된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요. 엔비디아의 접근 방식은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 긴밀하게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처럼 이렇게 좀 닫혀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브로드컴의 전략은 다양한 하드웨어 구성에서 작동할 수 있는 맞춤형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라든지 윈도우 PC 모델과 유사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로 제시한 애플, 테슬라, 안드로이드, 구글이죠. 그리고 윈도우 PC,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이 모두 성공을 했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애플,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 10년, 20년 다 같이 성공했듯이 엔비디아의 브로드컴, 이렇게 두 종목은요. 모두 인공지능 혁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두 종목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2주일 전에 보내드린 방송 내용에는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 슈퍼 마이크로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러한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이유가 현실화되면서 실제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주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21% 이상 폭락을 했는데요. 게다가 지금 장외 거래에서 무려 12.65%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팔란티어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누군가는 탈락을 했겠죠. 그리고 탈락한 기업 중에 하나가 슈퍼 마이크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레버리지 베팅으로 변신해 월가를 뒤흔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드디어 합류한다. 이렇게 벤치마크 관리자가 금요일날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정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팔란티어 역시도 포함이 됐고요. 한 종목이 더 있는데요. 테이저 및 경찰용 바디 카메라 제조업체인 엑손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세 종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세 종목이 탈락하죠. 여기 나와 있는 일루미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모더나, 이렇게 세 종목은요. 나스닥 100에서 제외가 확정됐습니다. 변경 사항은 12월 23일 월요일 시장 개정 전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도 저는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편입 소식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나스닥 100 편입이 발표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10만 달러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효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서로 올리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올라가고 이러한 식으로 순선환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굉장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 편입으로 인해서요. QQQ를 비롯한 수많은 펀드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매입하게 될 거고요. 이는 미국 증시에서 지금까지 주류 기업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요. 커다란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성공 사례, 지금 1년간 주가가 600% 이상 올라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디지털 홀딩즈라든지 라이엇 플랫폼즈, 뭐 이러한 기업들이요,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 모으기 전략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요, 이렇게 비트코인 모으기 전략을 모방하게 되면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마련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 모으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만약에 메가테크 기업을 비롯한 미국의 대기업 중에 한 기업이 비트코인 투자한다, 이렇게 소식을 발표하게 되면요. 제가 볼 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될 가능성까지도 존재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잠재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반드시 비트코인 관련 주식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조라는 투자 기관에서 2025년 우리가 투자해야 할 최고의 AI 주식 리스트를 작성해서 넘겨줬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미주호의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포함한 여러 대기업들이요. 2025년으로 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수익 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레그 모스코위츠가 이끄는 미주호 애널리스트들은요. 제너레티브 AI는 아직까지 대규모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인공지능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024년까지 다소 느리게 시작된 후 지난 몇 달간 기업 채택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 했지만 실제로 기업들 중에 인공지능을 채택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기업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냥 엔비디아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들만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굉장히 바빴죠.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과거 몇 달 동안 지금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채택하는 모습이 강화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는 거죠. 다양한 분야의 고객들이 AI 기반 코드 생성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화, 그리고 고품질 맞춤형 컨텐츠로 마케팅 전략 최적화, 대화형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용자 경험 향상 등 다양한 업무에 제너레티브 AI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자, 따라서 지금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정말 많은 기업들이 드디어 인공지능을 채택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코드 생성을 위해서도 AI를 쓰고요. 그리고 또한 맞춤형 컨텐츠를 위해서 마케팅 회사들도 AI를 쓴다. 자, 그리고 또한 요즘에 챗봇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대화형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AI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I 내부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이요. 제너레티브 AI를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자, 물론 지금까지 AI에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들은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그리고 오라클 등이 포함이 된다. 이런 기업들은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꼭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한 제너레티브 AI를 통해서 가장 커다란 이득을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죠.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자, 이러한 인프라에 들어가서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앞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의 목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나오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어도비, 팔란티어, 깁랩, 스노우플레이크, 클라우드플레어, 팔로알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지스케일러, 아틀라시안, 몽고디비, 오라클, 나이스, 파이브나인, 줌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향후에 투자 기회를 노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넌지시 AI 주식 리스트를 미주호가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제너레티브 AI 시장도 코파일럿 솔루션에서 에이전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AI 애플리케이션은 코파일럿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는 에이전트 AI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기술력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우리가 이해해 봐야겠죠. 코파일럿은요, 인간과 함께 일하면서 다양한 작업에서 인간의 능력을 보조하고 향상시키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코파일럿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대표적인 파일럿이고요. 그 옆에 부조동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강도 그리고 지도가 필요하고요. 사람의 역량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코파일럿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추천 및 지원을 제공하고요. 인간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파일럿을 통해서는요, 직원의 생산성을 약 5%에서 10% 정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에이전트 AI는요, 차원이 다르죠. 자, 왜냐하면 독립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작업 실행이 가능하고요. 환경으로부터 학습하고 전략을 개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사람의 지속적인 입력이 없이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유사한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모방할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에이전트 A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에이전트 AI를 이용하게 되면요, 기업은 약 20%에서 50%까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얘기는요, 10,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10,000명 대신 5,000명만 있으면 같은 생산성을 구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확장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코파일럿 솔루션에서 에이전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에이전트 쪽에 앞서 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모스코비치에 따르면요. 지난 몇 달 동안 시장은 이미 코파일럿 중심 솔루션에서 에이전트 AI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AI 에이전트는 센서와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은요. 이 기술의 오케스트레이션 및 추론 계층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AI 에이전트 시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에이전트 AI는요. 두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센서가 나옵니다. 자율주행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테슬라의 센서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에이전트 A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에이전트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따라서 센서를 구축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자, 라지 랭귀지 모델이 에이전트 AI가 본격화되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왜냐면 오케스트레이션, 이건 이제 지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에이전트 AI를 지휘하고 추론 계층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에이전트 AI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센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기업들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들, 마지막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결정적으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 그리고 팔란티어는요. 에이전트 AI의 초기 선두주자다.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은 특별한 기사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X세대 부모의 절반 이상이 성인이 된 자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아직 성인이 된 자녀는 없습니다. 하지만 X세대로서 조금은 저 역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우리는 X세대라고 합니다. 아직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제가 10대 정도 됐을 때 X세대란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미래를 알 수 없다, 미래가 너무 어둡다, 이러한 의미로 X세대라는 말이 붙여진 것으로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X세대는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성인이 된 자녀를 부양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합니다. 요거만 읽어보면 좀 암울하긴 한데요. 어쨌든 저 역시도 X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X세대, 저를 포함해서죠. 모든 X세대 분들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올해 초에 발표된 2,500명의 미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US 뱅크의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X세대의 부모가요. 과반수가 넘습니다. 무려 53%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런 결과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37%에 불과한 부모와 비교되는 수치다. 따라서 X세대가 유일하게 50%를 넘어가는 이렇게 자녀까지 부양해야 되는 걱정을 앓고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세대는요, 은퇴한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되는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샌드위치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미국인은 팬데믹 이후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X세대 연령의 부모는요, 자녀가 금전적 지원 없이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유독 집중하고 있다. 자, 따라서 X세대는요, 부모님도 아직 살아계실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현재 자녀가, 그것도 성인이 된 자녀들도 금전적인 지원 없이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세대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X세대는 이상적이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느끼는 바가 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역시 1997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IMF가 터졌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영국의 호텔에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두 번이나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많은 세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X세대에게 암울하고 우울한 상황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도 있다. 하지만 경제적 스트레스는요, 부모나 자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서 비롯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에 따르면요, 식료품과 같은 일상 필수품 가격 상승 외에도 Z세대를 재정적으로 더욱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한 요인으로 주택 비용 상승을 보았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는요, 영국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런데도요, 10억 이하의 주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약 15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캠브리지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요, 5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20년, 3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그때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이나 영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요, 지금 현재 Z세대, 젊은 세대들은 주택 마련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모들 사이에서 청년기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흔한 일이다. 화이트 칼라 직종에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힘든 취업 시장 덕분에 특히 힘든 시대다. 자, 따라서 집값만 이렇게 비싼 게 아니고요. 취업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앞에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요, 점점 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요,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올해 발표된 savings.com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는 한 달에 평균 1,384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자, 그리고 문제는요, 부모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또는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 지원에 대한 경계나 제한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X세대의 미래도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X세대 부모가 저축을 고갈시키고 은퇴 후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자녀를 돕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를 비롯한 현 X세대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부터 돈 관리 그리고 투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Z세대는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라 그러죠. 자,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요, 10대, 20대 시절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성 투자가 아니라 앞선 세대가 투자를 늦게 시작하면서 확보하지 못했던 시간이라는 무기를 이용해야겠죠. 자, 그렇게 시간이 많다는 것을 장점으로 활용하면서 건전하고 확률 높은 투자를 장기간 이어가면요, 그들의 미래는 얼마든지 밝아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연 복리 10%로 1억 원을 30년간 투자하면요, 최종 금액은 무려 17억 4,494만 원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만약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30년 이후에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되고 이제 그들이 돈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요, 무려 17억 원 이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X세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둘 자산, 가장 커다란 자산은요, 복리의 마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나맘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긴 글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함께 좀 읽어보시죠. 지금은 19개월 아기 엄마가 되어서 다시 취업을 고려해 보았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 화려했던 직장 생활을 할 때가 가끔 생각나면 울적하기도 했는데 미준 유튜브와 멤버십을 구독하며 투자를 진행했고 회사 다닐 때 못지않은 수익률이 나고 있어 요즘에 너무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고 자신감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준 멤버십 주린이에게 최고 좋은 점은 포트폴리오 공유와 매도 매수 공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투자의 최종 결정은 본인의 몫이나 저희 같은 주린이들은 미주님의 투자 포트폴리오 매도 매수의 시점을 공유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을 공부해도 사팔사팔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결단력 있는 매도 매수는 어려워서 항상 감탄하며 보고 있고 멤버십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기 재우고 미존 유튜브 구독과 밴딩 미존 멤버십을 통해 미국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